비트코인이 금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듯이 국부펀드라든지 연기금 같은 곳에서도 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미국이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 이 얘기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높이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점은 2030년이 되면은 10몇억, 20몇억 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제도권 편입 후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후에 제도권 자산으로서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그리고 미국을 대표로 하는, 그리고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를 만들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증거는 앞서 보여드렸는데 한 번 더 보여드리면은 지금 굉장히 많은 어떤 제도권, 어떤 기관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기관의 자금들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 시점에서는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나 제가 좀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비롯해서 이 비트코인 노출량을 늘리고 있는 이 국가 연기금이나 국부펀드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 앞서 노르웨이 연기금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들을 넣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K33 리서치에서 또 분석을 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굳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더 늘리려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어떤 얘기냐 하면은 자연스럽게 포트폴리오의 어떤 다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 비트코인 관련된 주식들과 비트코인 관련된 어떤 여러 가지 상품들이 들어갔다라는 의미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좀 비슷하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한국의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도 AUM 규모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데,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460억 원어치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과연 이 국민연금이 매입을 한 것이 비트코인을 갖다가 투자할 수가 없으니까, 즉 기관이나 한국의 기관들이나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바로 투자할 수 없으니까 이걸 우회적으로 해서 비트코인을 담기 위해서 이걸 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자체의 어떤 가치 평가를 통해서 매집을 했다라고 보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가 어떤 회사냐? 그냥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의 그냥 레버리지 상품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이 내부를 한번 들여다보면은 원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어떠한 기업들에게 어떤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인데, 본인들이 지향하는 엔터프라이즈 사업 자체는 전체적인 매출 규모나 이런 곳에서 거의 한 10% 남짓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럼 나머지를 구성하고 있는 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구성하고 있는 정말 본질은 무엇이냐? 비트코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관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의 향후 가치를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서의 역할을 할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지금 이미 디지털 금으로서의 어떤 입지들이 많이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최근에는 금과는 또 약간 디커플링이 되면서 금이 또 좋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지금은 또 단기적으로는 최근에 어떤 상관계수를 살펴보면은 또 나스닥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비트코인이 다면적이고 여러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또 금과 커플링이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자신만의 어떤 방향성들을 가지고서 이동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디지털 금으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수행하기에는 시간이 조금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어떤 저장 목적으로서, 즉 가치 저장의 목적으로서의 어떤 기능들은 비트코인이 금보다 월등하게 좋습니다. 그건 제 책에서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가치 저장 수단을 평가하는 8가지 정도의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들 중에서 통용성, 즉 역사적으로 오래 활용이 되고 더 많은 기관들이 담고 있는 것들을 제외하면은 나머지 모든 속성들, 즉 얼마나 분할성이 얼마나 높은지, 휴대성은 얼마나 높은지 여러 가지 측면들이 다 비트코인이 더 좋다라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아직까지 상당수의 기관들과 많은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금처럼 안전한 자산이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앞서 보여드렸듯이 국부펀드라든지 연기금 같은 곳에서도 담고 있고, 그리고 미국이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됐을 때는 미국이 국가 전략적인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을 담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결국 이 얘기는 디지털 금으로서의 위상을 완전히 높이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이 디지털 금으로 자리 잡기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가요?
결국은 채택의 문제입니다. 더 많은 곳에서 채택을 해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금이 왜 가치를 가지느냐? 정말로 많은 곳에서 채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를 가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아직까지는 15년 정도 남짓밖에 역사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 정도의 입지지만 15년 남짓 됐는데 이 정도의 입지라는 것은 놀라울 정도죠. 그동안의 가격 상승과 거기다 비트코인 현물 ETF라고 하는 국가의 제도권 자산으로까지 승인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디지털 금으로서 자리 잡기 위한 전제 조건은 시간과 그리고 어떤 대규모 기관들의 채택, 이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비트코인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제가 요즘에는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덜 드렸는데 다면적인 자산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다면적인 자산이라는 거는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자산이다라는 의미, 즉 다면적이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특별하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특별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금과 같이 갔다가 어떨 때는 나스닥과 같이 갔다가 어떨 때는 본인만의 각자의 길을 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관점들을 통해서 말씀드릴 텐데 기본적으로 앞서 질문 주셨던 것이 자산으로서의 가치였습니다. 즉 디지털 금으로서의 입지가 얼마나 높아질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어떤 화폐가 태어나게 되면은 처음에는 소장품이었다가 이후에는 처음에 가치 저장 수단, 즉 자산으로서의 입지를 가지게 됩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요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에는 화폐 단계까지 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움직임들이 실제로 제3세계나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위험한 굉장히 고인플레이션 국가, 남미나 아니면 아프리카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선진국에서는 그렇게 소비가 되고 있지만 제3세계에서는 화폐로서도 충분히 가치 있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기술적인 관점입니다. 결국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결국 블록체인 네트워크라는 부분들이 중요하죠. 이 안에서 어떤 흐름들이 나타날까,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 이런 것들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바빌론 같은 프로토콜들은 이 위에서 스테이킹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다른 용도로서 활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레이어 1 블록체인 위에서 또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오디너스라든지 룸 프로토콜 같은 것들도 있죠. 즉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정말 이 네트워크의 혁명들 그리고 AI 시대와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기술적인 어떤 진보의 흐름들도 만들어갈 수 있는 어떤 터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찬반이 있습니다. 과연 이 비트코인이 꼭 그런 용도를 가져야 되느냐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점이 있지만 결국은 어떤 대세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꼭 그런 것들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가치보다는 결국은 그 흐름에 맞게 결국 그 상황에 맞게 가게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은 여러 가지 다면적인 자산으로서 어떤 기술적인 관점에서도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기반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부정적인 부분도 있을까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부정적인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물론 단기적인 변동성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가게 될 텐데 우리가 좀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비트코인이 부각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내려간다는 거죠. 미국의 정부 부채가 천문학적으로 쌓이고 있고 그렇게 됐을 때는 결국은 달러의 가치는 계속해서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해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용도, 가장 좋은 자산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결국은 시장에서는 궁극적으로는 비트코인을 채택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우리 투자자들은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이 비트코인과 금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실제 자산 저장의 어떤 가치 저장의 측면에서는 월등하게 비트코인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그 얘기는 아직까지는 대중적으로 통용화가 되지 않은 즉 도입이 채택이 적었을 뿐이지 시간이 지나면은 비트코인에 대한 선호들이 더 많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은 그렇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보다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률이 월등하게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면적인 자산으로서 모든 기관들이 이 비트코인을 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그런 자산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해보면은 이 자산의 많은 부분들을 기관들이 비트코인에 할당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트코인의 용도는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시나요? 네, 비트코인과 이제 알트코인은 다른 용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실은 새로운 시도들, 앞서 바빌론이라는 프로토콜에서 새로운 시도들이 나오고 있고, 스택스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비트코인을 좀 다르게 이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이걸 근본적으로 들여다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레이어 1이라고 하는 이 위에서 생태계를 만들어서 정말 다양한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레이어 1과는 다른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태생적인 어떤 목적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과 이 이더리움을 비교했을 때 이 둘의 결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부분들이 더 강화가 되면서 이 비트코인은 비트코인만의 길을 계속해서 개척해 나갈 것이고, 레이어 1이나 뭐 아니면 이 위에 있는 뎁들은 또 그 나름의 길들을 개척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논란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알트코인의 미래에 대해서 여쭤보셔가지고 이걸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최근에 코비 리서치 센터의 보고서에도 보면은 알트코인 불장이 온다는 것은 고정관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와 같은 알트코인 펌핑 시즌이 올 것이다라고 시장에서는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또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들 수 있는 부분들이 비트코인 현물 ETF를 기점으로 해서 이 자본들이 나스닥에 묶이게 된다는 겁니다. 즉 과거에는 이 코인 시장에서 자본이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오른 이 비트코인이 시세를 이제 차익 실현을 하면서 이것들이 자연스럽게 알트코인으로 올라갔다면은 이제는 그 자금들이 더 많이 기관들에 의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에 묶이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들은 FDV라고 해서 완전 희석된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현재 유통량들이 모두 다 유통되었을 때 어떤 시가총액을 가지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데요. 지금 많은 알트코인들이 펌핑이 되어가지고 작은 유통량, 즉 10에서 15% 정도의 유통량을 가지고도 엄청나게 높은 시가총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가총액들이 계속해서 시장에 이 물량들이 유통이 됐을 때도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 세상의 돈은 계속해서 세상의 돈이 쏟아지고 있지만 이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돈들은 결국은 한계치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서는 아무 알트코인이나 투자하는 그런 시대는 좀 저물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더욱더 앞서 말씀드렸던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더 신중하게 알트코인을 투자하셔야 되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최종 가치는 어느 정도라고 보시나요? 네, 이 관점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비트코인이 뭐 어느 정도 가게 될까? 이런 관점들을 많이 또 여쭤보십니다. 주변에서도. 근데 우리가 이거를 1년이나 뭐 2년, 요 기간을 두고서 판단을 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2억에서 3억을 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5억, 또 샘슨 모우 같은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들은 이번 대세 상승장에 13억 간다,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가격 예측 자체에 이 범위가 너무 넓다 보니까 의미가 없다라고까지 볼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는 이 시즌에도 유의미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 것이 굉장히 좀 유의미한 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우리가 액수를 어느 정도까지 가져갈지 이런 것들은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들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캐시우드가 얘기하는 것처럼 뭐 2030년이 되면은 뭐 10몇억, 20몇억 갈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더 많이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는 증거 자체는 계속해서 지금 시장에는 너무나 많은 돈들이 쌓이고 있고, 그것들에 대해서 해지를 할 수 있는 가장 최적화된 수단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고민해 보면은 비트코인보다 더 뛰어난 가치 저장 수단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뭐 2030년이 되면은 강남 아파트 하나 가격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어떤 분이 농담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강남 아파트가 1억이 된다는 의미입니까? 이런 농담을 하시는데 반대의 경우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로 그 정도 가치를 가지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날이 오지 않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만큼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트코인을 좀 안심하고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결국은 그런 기간들로 두고 봤을 때, 우리가 같은 기간을 두고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 더 유의미하게 안전자산이면서도 수익률까지 낼 수 있는 자산들이 어떤 것들이 더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아마 비트코인보다 좋은 자산을 찾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어떤 기본적으로 엔비디아를 뭐 좋아하지만,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은 결국은 매출과 이 수익들을 계속해서 맞춰 나가야 되고, 이 GPU라고 하는 이 하드웨어를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국면들이 있지만, 그것과 비트코인은 완전히 생리적으로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은 나스닥보다 조금 못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장기적인 국면에서는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신사임당 구독자님들도 그냥 이제 비트코인을 바로 투자하시지는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가지고 한번 직접 공부를 해보셔가지고 마음의 믿음이 생기시면은 그때는 아주 소량으로 한번 진입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